내가 안 먹고 안 써서 아무리 모아서 몇 년이 지났는데 물가는 더 빨리 올라가서 빚은 계속 퍼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무력감? 근데 부자들은 안 먹고 안 써서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딱 요 세 가지 정도만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도 가난을 내가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 솔루션을 찾아내게 된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가 파산을 하시면서 부모님이 돈 때문에 많이 싸우셨어요. 반지하로 이사도 가고 항상 일을 하셨고 사치라고는 하지도 않으셨고 근데도 평생 집이 없으셨고 이 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걸 제가 본 거죠. 제가 그때 돈이 원수다. 돈이 뭐가 중요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이 나에게 세뇌를 시켰던 것 같아요. 사실 회피하고 싶은 거죠. 내가 안 먹고 안 써서 아무리 모아서 몇 년이 지났는데 물가는 더 빨리 올라가서 내가 내야 될 돈은 계속 많아지고 빚은 계속 퍼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는 무력감?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도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른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죠. 근데 부자들은 안 먹고 안 써서 모으는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그거를 몰랐던 거죠. 돈을 일하게 해야만 내가 조금 더 빠르게 노동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그러니까 결국 내 머릿속에는 그냥 차라리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앞만 보면서 살자. 외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악화되는 거죠, 문제가. 저희 남편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고 신혼 초에 종잣돈 1,500만 원으로 먹자 골목에 있는 빌라 원룸에서 월세 50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항상 아끼고 안 먹고 안 쓰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현실적이지 않은 생각이었어요. 인생에서 돈이라는 건 집으로 치자면 뼈대와 같은 거죠.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다면 평생을 돈만 버는데 다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제가 조금 더 빨리 남편보다 재테크에 관심을 두게 됐던 건 애들을 생각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이랑 보내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갖고 싶었어요. 아침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저녁 되면 아이를 이제 픽업하는데 아이가 어린이집에도 되게 가기 싫어했어요. 아침에도. 어느 날은 아이가 되게 아플 때도 있었어요. 막 열나고. 근데 그러면은 회사를 안 간다던가 이러는 거는 용납이 되진 않죠. 그래서 이제 해열제를 싸가지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면 원장님이 괜찮다고 잘 돌봐주겠다고 그러면서 케어를 해줬어요. 아기를. 저녁에 갔을 때 아이가 여전히 열이 안 떨어지고 새벽에는 막 응급실에도 데려가고 제가 그렇게 며칠을 딱 보내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만약에 내가 직장이 없어도 소득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안다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남에게 이렇게 맡기지 않아도 내가 조금 더 케어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내 인생의 자유를 조금 더 많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때 많이 들었어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내 자유를 다 뺏어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없어졌고 남편과도 먹고 살기 바쁜 거죠. 부업도 많이 해야 되고 쉬는 시간도 없고 쪼들리고 이게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돈을 갖고 있게 되면은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어떤 판단을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게 자본주의인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제가 제일 무서워했던 것이 대출이었어요. 빚이 많으면 인생이 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도 빚을 몇 억씩 지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빚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어떤 지렛대 효과라던가 이 부동산 또는 자산가들이 사용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걸 알지 못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빚에는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좋은 빚과 나쁜 빚은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부터 이것은 좋은 빚입니다. 이것은 나쁜 빚입니다. 라고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투자를 하면 그것이 좋은 빚이 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누가 좋더라 라는 묻지마 투자 같은 것을 한다면 리스크가 큰 나쁜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좋은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원래 할 수 있는 금액보다도 훨씬 더 큰 금액의 투자를 할 수 있게 해주고 부자가 되는 속도를 빠르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어떤 분들이든 돈이 정말 많아서 그 돈으로 내가 가게를 열어서 장사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창업을 할 때 사업자 대출 등을 통해 가지고 구축을 하고 많은 대기업들도 자기 자본 외에도 자본금을 끌고 주주들의 돈을 받아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 집 마련이라는 것도 돈이 없다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어디서 어떤 돈을 끌어올 수 있는지,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활용했을 때 나에게 큰 리스크는 주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나의 자산을 구축하고 마련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때 알고 보니까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레버리지 효과라는 것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신용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고,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던 몇 천만 원의 돈도 있었고, 첫 집이었기 때문에 담보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게 있었고, 이렇게 저렇게 레버리지를 활용하다 보면 내가 조그만한 집이라도 20평대 집이라도 마련할 수 있었는데, 보증금 1,500에 50에 살 때도 내가 가진 돈이 몇 천만 원이니까 나는 집은 아무것도 살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살고 있던 그 집의 주인은 제가 내는 월세로 그분이 산 그 집에 담보대출 이자를 내고도 돈이 남을 수 있을 정도였던 거죠. 왜냐면 1억을 대출한다 그래도 이자를 50만 원씩 내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히려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내는 50만 원에서 그 집주인은 대출 이자를 내고도 플러스가 됐을 것이고, 그리고 몇 년 동안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또 차익을 볼 수도 있었겠죠. 그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산다면 얼마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지금이 사도 되는 타이밍인지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까지 판단이 된다면 내 매매가 대비 이 집의 매매가도 같이 알아보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었겠죠. 월세로 사는 것이 계속 나은지,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레버리지를 활용하더라도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은지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의 문제점은 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냥 월세나 알아봐야겠다, 부동산은 아예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전세 싼 데만 알아봐야겠다 라고 거기서 갇혀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관찰하고 공부하지 않으면 본인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인지조차도 놓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수록 사람들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으라 라는 말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본인은 난 돈이 없으니까 아예 아무것도 보지도 않고 그냥 남의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릎이 어디인지, 그리고 지금 패턴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사람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가 있어요. 돈이 없을수록 그 기회를 빨리 잡아야 본인이 적은 돈으로도 승부를 걸 수가 있다는 거죠. 돈이 없을수록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셔야 되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만 내가 지금 타이밍에는 저가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그리고 내가 돈은 없지만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시간이라는 엄청난 큰 레버리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돈도 없는데 시간이라는 레버리지조차도 활용을 못한다. 이미 시간도 늦어버렸고 그동안에 쌓인 돈은 없고,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막막해지는 거죠. 부동산 공부를 하고 내 집을 마련했을 때 2008년이었는데 굉장히 금리는 높았고 경기는 안 좋았고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내 집 마련을 하고 나서 집들이를 했을 때였는데 친구들이 다 너가 지금 집을 사는 게 매우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대출 이자는 누가 갚으려고 지금 이렇게 한 거냐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당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돈이 없으면 없을수록 남들이 조금 두려워할 때 나는 매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에서는 남들이 두려워할 때 위기가 기회인가 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남들이 이렇게 잘 오르고 있는데 왜 팔아? 라고 생각할 때, 욕심을 계속 내고 있을 때 나는 한 번쯤 매도도 하고 다시 한번 더 좋은 기회를 모색해보고 기다려보고 이럴 수 있는 현금화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시에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었지만 제가 그때 절박했고요. 월세로 살아서는 답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처음에 원룸 살 때는 월세가 50이었지만 나중에 투룸으로 갔을 때는 월세가 70이 됐고요. 빚이 좀 들어오는 투룸으로 갔을 때는 월세 거의 80, 90까지도 가는 걸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렇게 월세만 계속 내다가 돈은 모이지 않고 두 아이를 데리고 맨날 2년마다 계속 쫓기듯이 다시 또 이사가고 또 이사가고 언제까지 내가 반복을 해야 될까라는 게 너무나 두려웠고요. 정말 안 먹고 안 써서 모아도 자산이 오르는 속도가 제가 모으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어떤 투자를 했을 때 당연히 공부가 바탕이 돼야 하고, 입지가 괜찮은지, 적합한 매수 타이밍인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매수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공부는 사실 내가 채울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내가 부족한 부분인 부동산 공부, 또 재테크에 대한 공부를 채워서 한번 승부를 걸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중에 집을 사고 나서 달라진 점이라면, 자산이 오르는 속도가 내가 일하는 속도, 내가 안 먹고 안 써서 모으는 속도보다는 훨씬 빠르다라는 걸 깨닫게 됐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처음 투자에서 자산이 오르면서 두 번째 투자를 할 수 있는 자본이 마련이 되게 되면서, 처음에는 내가 요만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만한 걸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됐고 더 큰 걸 투자할 수 있게 확대가 되게 되었어요.
첫 번째, 현금으로 두면 안 되고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저는 현금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전까지는 적금에다가 막 부어놓고 불어나는 속도는 매우 느렸죠. 현금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주식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비즈니스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그 자산 중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자산이 바로 부동산인데, 주식은 정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부동산은 땅이 남는 것이고 또 주기도 매우 길어서, 주식은 매일매일 가격이 막 변하지만 부동산은 매일매일 변하지도 않고 몇 개월마다 어느 정도만 관찰해 줘도 관리가 가능한 물건이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그게 너무나 맞았고요. 현금 흐름, 주식이라면 배당금이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부동산이라면 월세가 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딱 요 세 가지 정도만 원칙으로 가지고 있어도 가난을 내가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다라는 어떤 솔루션을 찾아내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난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안 먹고 그냥 안 쓰고 모으기만 해 라고 이제 생각했다면, 전략을 찾은 거죠. 내가 공격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을 한 몇 가지로 이렇게 압축한 다음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공략을 하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마치 게임처럼 좀 즐길 수 있게 되고 효과가 나게 되니까 되게 괜찮은데, 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확장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빌라 원룸에서 살 때 저와 진짜 친한 후배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서 집을 해줘가지고 송파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시작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집들을 되게 크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건, 누구는 이렇게 처음부터 갖고 시작하는구나, 뭔가 준비된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구나. 근데 왜 나는 이렇지? 상대적인 박탈감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재테크와 자본주의의 원리, 다시 말해서 레버리지와 현금 흐름, 그리고 나는 어떻게 내 돈을 지켜나가고 굴려나가야 되는지를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된 것은, 세상은 어쩌면 공평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만약에 노력하고 나를 믿어주고 한 걸음만 나서면 세상은 변할 수 있는 기회가 가득 찬 곳이라는 거예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도 물려받은 집, 처음에 받은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친구는 그 집이 그냥 끝인 거죠. 그렇지만 저는 내가 없었기 때문에 더 많이 노력을 했고 꾸준히 그 방법을 반복을 하게 되면서 자산을 점점 키울 수가 있었던 거죠. 남편은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고 저도 걱정이 되게 많았고요. 두려움은 컸지만 조그만한 효과라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무서운 건 아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렇듯이 재테크도 공부하면 나아질 수 있다. 여태까지 내가 방법을 몰랐던 것 뿐이다. 공략법만 안다면, 몇 가지 솔루션만 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반대만 했거나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저도 시도할 기회조차도 없었겠죠. 나에게도 기회가 있다 라는 믿음, 앞으로 더 좋게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희망, 인생은 그렇게 불공평하지 않다, 다시 바꿀 수 있다 라는 마음, 내가 노동으로만 인생을 다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는 경제적인 자유, 시간적인 자유, 물질적인 자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줄 수 있는 힘, 그래도 내가 부모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